첫 번째로 핵 위협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가할 때,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때 그때 핵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국가뿐만 아니라 그 국가에게 원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영토, 해역을 제공하는 국가들 내지는 동맹까지도 핵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얘기거든요. 달리 말하면 조금이라도 러시아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핵 공격 대상에 포함하겠다. 사실은 금방 끝날 수 있는데 3년이나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계의 전쟁이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전쟁이요? 예. 욕심장이 푸틴이 전격적으로 침공을 해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2등 국민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이대로 못 살겠다 하면서 분리독립운동을 벌였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 류한수라고 합니다. 제 전공 분야는 현대사이고요. 주로 유럽사, 특히 이제 러시아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학생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다들 놀랬죠. 왜냐면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허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나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아니라 조 바이든 그렇죠. 행정부일 텐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가 2달 남았고 내년 1월에 트럼프 당선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사실은 이 현임 권력과 후임 권력 사이에 지금 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늘 공약했던 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전쟁을 조기에 끝내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노선이 다르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원조하고 도와서 러시아를 무릎 꿇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차기 행정부에서 노선이 바뀌기 때문에 남은 2달 사이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틀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중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그전까지는 방어 목적으로만 쓰게 했는데 이제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요. 그때 좀 많은 사람이 놀랐는데 이틀 지난 어제 드디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중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브리안스크라고 하는 곳에 공격을 해서 6발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6발 중에 5발은 요격을 했고 1발은 떨어졌지만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는 재고에 한계가 있지만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러시아 본토로 날릴 공산이 크고요. 오늘 또 속보가 나왔는데 러시아가 상당히 격앙해서 우크라이나 수도를 공격할 어떤 그런 낌새가 있고 미국 대사관 직원에게 피신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규모가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수도가 미사일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계속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된다고 할까요?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이 푸틴이라는 인물도 사실은 스트롱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격적으로 헌법을 또 개정했어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핵 보유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도 같은 국가로 간주하고 공격하겠다. 이런 의사를 비쳤는데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2020년에 러시아가 핵 교리를 또 발표했었는데 그때는 러시아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에 크나큰 위협이 가해질 때 한해서 핵무기를 쓴다는 것이었고요. 또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보다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그런 국가가 러시아에 위협을 가할 때 핵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새로 발표된 교리에 따르면 문턱이라고 하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로 핵 위협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러시아에 위협을 가할 때,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때 그때 핵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국가뿐만 아니라 그 국가에게 원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영토, 해역을 제공하는 국가들 내지는 동맹까지도 핵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얘기거든요. 달리 말하면 예를 들면 나토 회원 국가가 우크라이나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을 제공할 때 그 국가에게도
핵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국가가 설령 비핵 국가여도 꺼리낌 없이 사용하겠다는 그런 교리를 발표해서 상당히 제한이 풀려서 조금이라도 러시아에게 위협을 가한다면은 핵 공격 대상에 포함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또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핵 그러면은 지금 인류에게는 가장 무서운 공격 무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포심이 좀 느껴질 만한데 그럼 처음에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시작됐을 때의 강도를 한 10 정도라고 하면 지금 강도는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나요? 글쎄요, 뭐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하긴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런 어떤 공포심은 생기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조금 차분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핵무기가 전략 핵무기가 있고 전술 핵무기가 있는데 아무리 푸틴이 스트롱맨이지만 현 상황에서 전략 핵무기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국가의 역량을 초토화하는 그런 무기보다는 전선에서 어떤 전황을 유리하게 가져오는 그런 제한된 폭발력을 가진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하겠죠. 그런데 이 전술 핵무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게요. 러시아가 지난 뭐 3년 가까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제재를 받았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는 중국도 아니고 쿠바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바로 그러니까 러시아입니다. 그런데도 러시아 경제가 버티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는 것은 사실은 서방 미국과는 척을 졌지만은 그 외에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런 중국, 인도, 남미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또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의무량으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데요. 혹시라도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쓰게 된다면요. 지금까지 러시아와 최소한 중립관계를 유지해왔거나 아니면 도움을 줬던 나라들이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국과 인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버텨왔는데 사실은 핵무기를 사용한 국가는 지금까지 미국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쓰게 되면 중국과 인도도 국제사회의 일원인 이상 러시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으로서 선뜻 전술 핵무기라도 사용할 가능성은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물론 눈금이 몇 개가 더 올라가긴 했는데 당장이라도 그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이 좀 뭐랄까요, 쎄하다는 느낌이 들까요? 아니면 불안한 것이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국적으로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금씩이라도 단계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 내지는 핵전쟁의 위협이 조금씩 고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 고조된다는 추세를 생각하면은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고조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눈금 하나하나 올라갔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비약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늦출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그럼 교수님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러시아와 미국의 핵전쟁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나요?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 사실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예. 어떤 입장, 방향성은 어떻게 봐야 되죠? 참으로 미묘한 상황이고 삐끗하면 큰일 날 예. 상황일 텐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 대표단이 대한민국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냥 오진 않았겠죠. 당연히 원조를 요청할 것이고 그 원조가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행정부로서는 급하게 공격용 무기, 살상용 무기를 달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여기에 현 우리나라 대한민국 행정부가 외교관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크게는 동북아시아, 더 크게는 세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방어용 무기는 혹시라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상용 무기,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에게 적지 않은 국익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덧 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을 넘겼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금방 끝날 거라고 다들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뭔가요? 모든 전쟁이 다 복잡하기 마련이지만 더더군다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야말로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역사 전공이니까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를 따져보려면 300년,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 이 전쟁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질학 비유를 들자면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이라고 하는 지각판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라는 지각판이 있는데 서로 다른 지각판이 딱 맞물리는 단층선이라고 할까요? 네네.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각판이 맞물리면서 계속 어떤 지진의 가능성이 있다가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 것이 2022년 그때 푸틴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침공이었을 텐데요. 근데 반층이 그 맞부딪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사실은 금방 끝날 수 있는데 3년이나 예, 그렇죠.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 개의 전쟁이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전쟁이요? 예, 예. 일단은 2022년 2월로 돌아가자면 많은 분들이 그때 평화로운 우크라이나를 욕심장이 푸틴이 전격적으로 침공을 해서 네. 전쟁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도네츠크주, 루안스크주, 헤르손주일 텐데요. 여기에 그 우크라이나인뿐만 아니라 러시아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쪽 지역의 한정에서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주민들도 더 많았죠. 그래서 거기서는 공용어가 러시아였습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계 주민이 많았었는데 2013년, 2014년 이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실은 친서방 정치 세력과 친러 정치 세력이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거나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면서 이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 2014년에 유로마이단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당시 친러시아 대통령이 쫓겨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친서방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균형이 깨진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집권하고 있는 친서방 정권이 어떻게 보면 이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2등 국민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이대로 못 살겠다 하면서 분리독립운동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무장한 민병대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반군이겠죠. 그래서 중앙정부군과 분리독립 운동을 펼치는 러시아계 민병대 사이에 내전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한 7년 가까이 진행이 됐었고 적지 않은 민간인 피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유럽과 러시아 및 미국이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서 그 내전을 종식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협상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전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친러시아계 주민들의 고통을 종식하고 우크라이나 내전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또 러시아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22년 2월에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내전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독립국가 대 러시아라는 독립국가 두 국가의 전쟁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쟁이고요. 근데 사실은 체급 차이가 있죠. 물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뭐 만만한 나라라든지 약소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러시아라는 나라에 비해서 덩치가 작은 것은 사실이고 군사력에서 현격과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3년 된 것은 우크라이나 뒤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크라이나의 내전이 맨 밑에 있는 전쟁이라고 하면 그 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고 또 그 위에 러시아와 미국의 어떤 패권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그 세 겹의 전쟁이 기회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쟁이 세 개네요.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내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예.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 예.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장기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트럼프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 전쟁이 종식이 될 수도 있나요? 이게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내부 사정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요. 이런 사실은 분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양당 체제여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내정에서는 좀 두드러지는데 외정이라고 할까요? 국제 그 무대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세력이 있을 때는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군사력을 투입해서 제압하는 그런 노선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실 별 차이가 없었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이념 지향적이고 가치 지향적이라고 해서
사실은 미국에게 어떤 도움이 안 되더라도 군사력을 저 멀리 투입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계의 뭐 경찰 국가를 자처했죠. 예.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런 틀에서 벗어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후보였고 대통령까지도 지낸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 공화당 주류하고도 사실은 이게 벗어나 있는 상태였죠.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어떤 뭐 극우라고 하는 말을 듣는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조지 부시 같은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공화당 주류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최근에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중립을 지키는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만큼 이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 주류와는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트럼프 후보의 입장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인데 왜 그럼 지금 미국이 위대한 지위에서 벗어났는가?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이란 거죠. 해외 동맹국이 뭐 미국에게 중요하지만 미국의 국익을 헤쳐가면서까지 해외 동맹국을 지원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달리 말하면은 해외에 쏟아부을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고스란히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의 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으면서 전쟁을 지속해 왔는데 그럴 돈 미국이 없다. 지원을 끊고 미국의 내정에 더 힘을 쓰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공약한 대로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은 사실은 내년 초에 곧바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서 우크라이나 대표와 러시아 대표를 앉힐 것이고, 계속 트럼프 후보가 압력을 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종전을 이끌어내서 자기는 전 세계 평화를 가져온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국력을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은 대통령으로 평가받고자 하겠죠.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리적인 그렇죠. 정책을 취하겠다는 입장인데, 예. 그렇다면 트럼프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되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틀을 넓히자면요. 네. 헨리 키신저라고 아마 예전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때 냉전 때 네네. 미국의 세계 전략을 짰던 예. 분이었고 얼마 전에 작고하셨죠. 그분의 기본적인 구상이 이랬습니다. 미국이 옛날에 한창 강할 때는 두 군데나 세 군데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그 사이에 미국의 패권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쇠퇴하면서 두 군데나 세 군데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한 군데 집중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국의 패권에 고분고지 순종하지 않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러시아,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신저의 그 판단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럽에서 어떤 세력권만을 인정해 주면은 미국과 척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과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 러시아의 어떤 세력권을 인정해주고, 쉽게 말하면 러시아와 미국이 우호 관계를 맺고 거기서 해방된 에너지를 몽땅 동아시아에 투입을 해서 중국을 주저앉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헨리 키신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실제로 뭐 트럼프 후보가 헨리 키신저 교수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겉으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적대하기보다는 우호관계 내지는 중립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생긴 잉여의 에너지를 전폭적으로 전격적으로 동아시아에 투입을 해서 중국을 주저앉히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가장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트럼프 당선자는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죠.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